단순 선형 회귀 분석을 시작하기 전에 앞에서 설명한 모형들에 대해서 다시 한번 요약 정리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요약 정리를 하고 진행을 해보죠. 자, 여기에서 이제 제가 노테이션을 표현할 텐데 A, 예를 들어서 A, B, C 이렇게 표현하는 변수들은 이것은 범종 변수입니다. 범종 변수. 범종 변수고 그 다음에 뭐 Y, X, 뭐 G 뭐 이런 식으로 표현하는 변수는 이건 연속형입니다. 순수 연속형 등간 척도하고 비율 척도를 말하는 겁니다. 범종은 저거죠. 명목하고 서열 척도, 서열 척도를 얘기하는 겁니다. 자, A라는 범종 변수가 하나 있다. 그럼 이 범종 변수 A라는 변수가 가지고 있는 범주들이 있겠죠. 범주들이 2개 이상 있을 거예요. 그래서 범종 변수가 하나 있는 경우는 결국 이 A라는 범종 변수가 가지고 있는 카테고리 별로 통계량 빈도를 계산하거나 아니면 비율, 물론 이제 비율에 100을 곱해서 보통 표현을 하니까 이건 뭐 퍼센트하고 특별히 구분하지 않는 경향이 있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결국 분석 방법은 빈도 분석이죠. 빈도 분석 대화상자를 찾아가는 거고, 그 다음에 이 빈도 분석을 시각화하는 방법이 막대도표가 있을 거고요. 막대도표가 있을 거고 원도표로 시각화하는데, 카테고리 수가 많으면 이 파이 차트라는 이 원도표는 효과가 없다고 그랬어요. 즉 차별 요소를 잘 보여주지 못하고 시각적으로 쉽게 그 차이를 비교 분석하기가 힘들다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범죄 수가 몇 개 안 될 때, 보통 이제 손가락 수만큼 5개 미만일 때는 원도표가 그런대로 이제 효력을 발휘할 수 있지만, 그 이상이 되면 원도표는 거의 무용지물이 될 가능성이 있죠. 예. 그래서 저 같은 경우는 원도표를 거의 쓰지 않습니다. 그리고 막대도표로서 보통 표현을 많이 하죠. 자, 그 다음 범정 변수가 2개 있는 경우, 2개 있게 되면 일단 변수의 수가 2개 이상 있게 되면 기본적으로 뭘 구분해야 되냐면요, 종속성 관계가 있는지를 구분해야 됩니다. 종속성의 관계를, 즉 A가 B에 영향을 주는 건지 B가 A에 영향을 주는 건지, 아니면 양쪽으로 다 영향을 주고받고 할 수 있는, 내지는 영향을 주고받는 그런 관계를 설정하기 힘들 때, 즉 그런 거 이제 다 대칭적 관계라고 하잖아요. 그래서 시메트릭, 어시메트릭 그 얘기를 했었습니다. 예. 그래서 종속성의 관계가 있는지 데이터의 내용상 먼저 확인을 해야 되겠죠. 그리고 역시 여기도 통계량은 빈도나 비율 또는 퍼센트, 그런 것들을 통계량으로 사용하게 되고, 이 2개 이상은 교차 분석이죠. 교차 분석. 크로스탭 테이블을 만드는 겁니다. 물론 이제 하나 더 있다 하더라도 이제 3차원 교차표가 되겠죠. 뭐 C가 더 있어요. 그러면 이제 3차원 크로스탭 탭이 되는 거예요. 3차원 교차표를 작성하게 되는 겁니다. 예. 자, 그래서 이것 역시 시각화하는 방법은 뭐 수평 누적 막대, 수직 누적 막대. 그래서 이제 막대도표를 그리는 거죠. 그리고 이 막대도표는 역시 빈도나 퍼센트 통계량을 표시하는 선도표로 작성을 할 수 있어요. 선도표로. 그러니까 이게 선이 여러 개 있는 거죠. 그 다중선도표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그걸로 시각화를 하게 되죠. 네, 그래서 A와 B가 서로 종속성 관계가 있거나 아니면 이제 대칭적 관계다. 그러면 그 연관성을 분석하는데, 연관성을 분석하는데 보통 그 검증하는 방법이 카이 스퀘어 테스트라고 했어요. 카이 이건 뭐 X가 아닙니다. 카이 스퀘어 테스트를 하고, 카이 스퀘어 테스트 한 후에 연관성이 있다면 과연 그 연관의 정도가 얼마나 강하냐, 연관성의 척도를 나타내는 결합도라는 것을 확인한다고 했습니다. 그렇게 되면 통계적인 분석 어프로치는 마무리되는 거고, 그러한 분석 결과를 통해서 현실적인
해법을 만들죠. 일단 물론 이제 액셔너블 했으면 좋겠어요. 자, 그렇게 해서 이제 범주형을 이제 확장해 나갑니다. 확장해 나가는데 종속 변수, 종속성 관계가 있는 이제 모형으로 넘어가게 되는데, 종속성 관계가 있는 즉 연속형인 어떤 y라는 변수가 있고, 그리고 이 y라는 연속형 변수에 어떤 범주형 변수 하나가 영향을 준다. 근데 이 범주형 변수의 범주의 수가 두 개면 뭐 남자 여자 이렇게 구분되어 있는 두 개면, 결국 이 범정 변수의 이 집단 수만큼 각 집단별로 종속 변수인 연속형 변수의 평균의 차이가 있다 없다. 그렇죠? 또는 뭐 분산의 차이가 있다 없다. 그렇게 하는데, 보통 이제 평균의 차이가 있다 없다를 검정하게 되고, 분산은 이제 그 검정하는데 사용을 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두 집단 간의 평균 비교, 즉 비교의 문제를 다루게 되는 겁니다. 비교의 문제를 다루게 되는 거고, 보통 평균을 많이 비교를 하죠. 통계량은. 예, 그래서 이것을 시각화하는 것은 역시 막대도표인데, 위에서 이 막대도표는 빈도나 퍼센트를 표시하죠. 통계량이. 여기에서 막대도표는 평균을 표시하는 막대도표가 될 거예요. 평균을 표시하는. 예, 그래서 범죄수가 두 개 있는 경우는 t-테스트로 문제를 해결했습니다. 예, t-검정을 실시하는 거죠. 그래서 t-검정에서 검정 결과가 유의하게 나타난다면 평균이 큰 것을 크다고 얘기하고 작은 것을 작다고 얘기하는 거죠. 그래서 차이를 구분하게 됩니다. 자, 그런데 이 레벨의 수가 3개 이상이면 역시 이제 시각화하는 방법은 동일합니다. 시각화하는 방법은 동일한데, 3개 이상이면 원웨이 아노바를 실행했습니다. 원웨이 아노바를 통해서 세 집단 이상의 평균 간의 차이를 비교했죠. 그래서 평균 간의 차이가 있다면 다중비교 실시해서 어느 집단이 크고 작은지 그 최적 집단을 찾아내는 데까지 분석을 수행하면 분석이 완료됩니다. 네, 그렇게 됐었고, 자, 종속 변수인 연속형 y가 하나 있어요. 하나 있는데, 이 집단 변수인 categorical variable이 a, b 또는 그 이상이라면, 그러니까 여러 개 있다면 이거는 이제 다원 배치인데, 두 개가 있으면 two-way ANOVA로 풀면 되고요. 세 개가 있으면 three-way ANOVA로 풀면 됐어요. 그래서 이걸 다 통칭해서 다원 배치 분산 분석, 다원 배치 분산 분석 아노바라고 하는 겁니다. 예, 그래서 역시 다원 배치 분산 분석에서는 중요한 분석의 키포인트가 인터랙션 이펙트인 바로 상호작용이죠. 상호작용 효과가 있는지 검증을 해서, 이 상호작용 효과가 존재한다면 이 상호작용 효과 자체를 분석하는 것이 분석에서 매우 중요한 키포인트라고 했습니다. 자, 키포인트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그 상호작용을 분석하고 다시 그 상호작용의 그 처리 간 평균의 차이가 있는지 없는지 검증을 하는데, 그것의 차이가 만약에 존재한다면 다시 원웨이 아노바 관점에서의 그 다중비교 실시를 해서 그것의 이제 처리 집단 간의 평균의 대소 관계를 규명하면 분석이 완료가 되는 거죠. 자, 그런데 이제는 범정 데이터만 있는 경우, 범정 데이터가 변수가 여러 개 있는 경우, 그 다음에 연속형과 범주형이 섞여져 있는 경우, 그런 경우인데, 지금 우리가 이제 진행돼야 될 것은 연속형 데이터만 있는 경우입니다. 연속형 데이터만 있는 경우인데, 종속 변수 y라는 변수가 있고, 이 종속 변수 y에 x가 영향을 준다. 종속성 관계를 기본적으로 가정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선형적 영향을 준다라고 가정하는 경우를 이제 단순 선형 회귀 분석, 선입니다. 선형 회귀 분석이다. 제가 이거 글씨를 잘 쓰는데 이 펜에 익숙하지가 않아가지고 아직은, 이게 이 패드가 성능이 별로 안 좋아요.
자, 단순 선형획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리고 이것을 시각화하는 방법이 뭐냐면 바로 산점도입니다. 산점도. 산점도예요. 산점도. 물론 이 산점도를 그리면서 가장 기본적으로 알아야 될 것은 그것의 트렌드를 파악하고, 그리고 이 산점도 상에서 선형 관계를 나타내는 측도인 뭐를 봅니까? 상관계수를 보겠죠. 기본적으로 이런 것들은 다 살피고 들어오는 거죠. 상관계수 자체로 분석이 끝나는 경우는 없어요. 그러니까 어떤 뭐 선형적인 어떤 함수식을 적합하기 전에 상관계수, 산점도 등등을 이제 미리 앞서서 살펴보는 거죠. 네. 그래서 단순 선형획이라고 하는데 종속 변수 y가 하나 있고 설명 변수가 x1, x2, x3 해서 뭐 이런 식으로 여러 개가 있어요. 여러 개가 있는데 이와 같이 이제 이러한 여러 개의 연속형 변수들이 하나의 종속 변수 y에 어떠한 영향을 주느냐, 그것을 이제 선형적 영향을 주는 관계로 보고 분석하는 것이 바로 다중 선형 회귀 분석이라는 겁니다. 자, 그런 방법이 있고, 그 다음에 종속변수 y가 여러 개 있는 경우도 가정할 수 있어요. 물론 우리 과정에서 이거는 하지 않겠지만, 물론 이제 x도 여러 개 있겠죠. 뭐 이런 식으로 x3 이런 식으로 돼 있어요. 이런 걸 이제 멀티베리에이트 회귀 모형이라고 하는 거예요. 이건 다별량 회귀라고 하는 겁니다. 다별량 회귀 모형이에요. 네, 그렇게 부르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지금 학습해야 될 거는 단순 선형 회귀 분석과 다중 선형 회귀 분석까지 베이직 과정에서는 학습을 할 겁니다. 학습을 할 거고, 보통 제가 다른 분야의 페이퍼 논문들을 보게 되면 보통 다중 선형 회귀까지가 대부분 다 아주 쉽게 찾아볼 수 있을 정도로 수록이 되어 있습니다. 리포트에 보면. 그 이상 이제 넘어가면 이제 뭐라고 대부분 이제 다별량 해석들이 나타나거든요. 다별량 해석법들이 나타나는데 학술적 연구 논문에서는 연구를 위한 연구니까, 사실은 연구를 위한 연구니까 이러한 분석 방법들을 거의 뭐 빠뜨리지 않고 쓰는 경향이 있죠. 그러나 기업이나 컨설팅 펌에서의 보고서는 사실은 그 문제 해결에 더 집중을 하고 있어요. 연구를 위한 연구가 아니잖아요. 그런 거는. 그러니까 정확하게 그 문제를 해결할 수 있고 그 문제의 핵심을 정확히 파악할 수 있는 그러한 분석 기법을 사용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다양하게 사실은 만들 수가 있죠. 기본적인 어떤 분석 방법들에 대한 이해가 선행이 돼 있다면 얼마든지 그것을 응용할 수 있어요. 응용 활용해서 다양한 분석 방법을 적용할 수 있습니다. 네, 그래서 그렇게 활용하는 것이 이쪽 분야에서는 포커스가 더 잘 맞고, 학술적인 연구에서는 그야말로 정석대로 하는 거죠. 여기는 정석대로 하는 건데, 물론 이제 실전에 데이터를 측정을 해서 그 데이터를 적합하는데 그 데이터가 잘 적합되는 경우가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많은 어려움이 이제 여기서 따르게 돼요. 그렇다고 해서 논문을 수행하는 사람들이 그 데이터를 수집해서 데이터가 적합이 안 된다고 이 데이터를 전혀 다른 상황에서 다시 측정한다는 거는 그야말로 힘든 얘기고 그렇게 하고 싶지 않을 겁니다. 그러니까 있는 데이터 갖고 어떻게 해보려고 하겠죠. 데이터 수집한다는 것이 시간과 경비가 많이 들기 때문에 일종의 맞는 데이터 찾아다니는 그러한 어리석은, 물론 현실적으로 그게 옳다라고 할지도 모르지만 그거는 현실에서는 시간과 비용이라는 부분이 더 중요한 문제거든요. 이것이 시간과 비용이라는 걸 무시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뭐 하다못해 뭐 간단한 그 석사 논문 자체가 너무 장황한 추상적인 개념을 가지고 시작하게 되면 일이 프로젝트의 범위가 굉장히 커지게 되거든요. 무슨 뭐 수백억을 들여서 예산을 들여서 뭐 수십 년간 연구해야 될 그러한 과제를 아무 생각 없이 뭐 그럴 수 있죠. 이런 걸 경험을 안 해본 사람들은 뭐 아이디어는 좋게 보일지 모르지만 그것을 시간과 비용이라는 걸 고려했을 때 전혀 의미가 없을 수도 있는 겁니다. 석사 박사 논문이 보통 6개월 내에 내지는 뭐 더 짧은 기간 내에
어느 정도 완료가 돼야만이 퍼블리시도 하고 졸업을 할 거 아닙니까? 그런데 그건 뭐 3년짜리 프로젝트로 예산을 수십억씩 들여서 그렇게 하는 아마 그런 사람 없을 거예요. 그런 사람이 있다면 뭔가 다른 이익이 있거나 아니면 바보거나 뭐 그러겠죠. 예. 자, 이제 단순 선형 회기를 설명을 하겠습니다. 자, 단순 선형 회기는 말 그대로 리니어한 경우를 이미 가정하고 들어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선형이냐 아니냐 미리 찾아서 선형이면 선형 회기 분석을 하고 비선형, 난리니어면 비선형 회기 분석을 하고 뭐 이렇게 사실은 정석대로 한다면 먼저 그것을 검토하고 시작을 해야 되겠죠. 그런데 그런 상황이 안 벌어져요. 왜냐하면 난리니어를 모르게 되면 리니어밖에 할 수 없잖아요. 그리고 왜 난리니어가 더 많죠, 현실 세계에서는. 난리니어인 그러한 데이터이거나 아니면 어떤 트렌드, 리니어도 난리니어도 아닌 아주 그야말로 쓰레기같이 현상 자체를 적합하기 힘든 그런 데이터도 실전에서는 상당히 많습니다. 예, 상당히 많은데 보통 우리가 이해하는 단계로 본다면 선형이 그런 대로 이해하기가 쉽죠. 예, 그리고 변수가 많은 것보다 변수를 적게 하면 변수 수는 곧 차원을 의미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변수 수가 작으면 저차원이면 저차원일수록 해석하기가 훨씬 더 용이해집니다. 물론 자연현상이나 현실 세계는 변수가 그렇게 작지는 않죠. 우리가 모르는 미지의 어떤 영향을 주는 수많은 노이즈 팩터들이 많거든요. 근데 그런 것들을 우리는 통계학에서는 다 에러항에 다 포함시켜버리고 그 에러항으로 다 처리를 해버리는 겁니다. 모르는 건 그냥 모르는 텀을 놓고 거기다 넣어버리는 거죠. 네. 자, 회귀 분석은 정의를 하면 이제 앞에 리니어를 붙이지 않고 그냥 일반적으로 회귀 분석 얘기하면 리니어 리그레션을 얘기하는 거거든요. 회귀 분석은 변수들 간의 함수적 관련성을 규명하기 위해서 어떤 수학적 모형을 가정하고, 여기서 이제 가정이라는 말이 중요해요. 가정을 해요. 그러니까 가정을 일단 했다는 얘기는 현실성은 좀 떨어지긴 합니다. 그렇게 수학적 모형을 가정을 하고 측정된 변수들의 데이터로부터 모형을 적합 또는 추정 또는 예측하는데 사용하는 그런 통계적 분석 방법이다. 이렇게 정의를 내릴 수가 있어요. 네, 정의를 내릴 수가 있는데 결국 쉽게 얘기하면 영향을 받는 변수와 영향을 주는 변수로 설정을 해서 측정을 하고 영향을 받는 변수를 우리는 종속 변수라고 하고 다른 말로 얘기하면 이게 반응 변수죠. 반응 변수. 그리고 X를 독립 변수 또는 설명 변수라고 표현을 합니다. 그래서 종속과 독립 변수로 구분을 하고 그들을 함수 관계로 적합해서 설명하려는 그러한 분석 방법입니다. 그래서 리니어 리그레션이라는 회귀 모형은 일반적으로 크게 나누면 리니어 리그레션, 난 리니어 리그레션 두 개로 나눠져요. 두 개로 나눠지고 설명 변수 x가 하나밖에 없으면 심플 리니어 리그레션이라고 얘기하고 설명 변수 x가 여러 개 있으면 멀티플 리니어 리그레션이라고 얘기를 하는 겁니다. 자, 그리고 비선형 회귀 모형에서는 커브 리니어가 있고요. 그 다음에 폴리노미얼 리그레션에서 크게 이렇게 나누십니다. 그래서 베이직에서는 이 심플 리니어 리그레션과 멀티플 리니어 리그레션을 분석을 할 텐데요. 이론적인 것은 단순 선형 회귀 모형이나 다중 선형 회귀 모형이나 다르지 않습니다. 단지 x 설명 변수인 x가 하나 있느냐 여러 개 있느냐 그 차이점만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여기 단순 선형 회귀 모형에서 단순 선형 회귀 모형의 이론적 배경만을 설명하는 것이 아니고 멀티플 리니어 리그레션 모델에 해당하는 가정사항까지도 여기서 다 설명이 될 겁니다. 예. 다음 단순 선형 회귀 모형은 일반적으로 이와 같이 수식으로 표현이 될 수가 있습니다. 종속 변수 y가 있고요. 그 다음에 설명 변수 x가 하나 있어요. 단순이죠. 이게 여러 개 있으면 이제 다중 선형 회귀 모형이라고
있잖아요. 그리고 이제 여기 앞에 있는 알파가 있는데 이 알파를 절편 상수항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고등학교 수학에서 1차 함수예요. 여기까지 표현을 하면, 여기까지 표현을 하면 1차 함수를 지금 표현하고 있는 거예요. 1차 함수를요. 자, 그리고 이 x는 수학적 변수라고 얘기합니다. 이 x가 수학적 변수예요. 그러니까 이 x나 여기 있는 이 y나 실제 데이터를 측정한 거죠. 데이터를 측정하는 변수입니다. 이건 수학적 변수인데 통계학에서 y의 영향을 선형적으로 뭐 표현을 했던 어떤 식으로 표현했든 간에 여기 어떤 함수 관계로 표현을 했잖아요. 그러면 이 x에 의해서 y가 이와 같은 함수 관계로 영향을 받고 있다 이렇게 표시를 하는 건데 이 y라는 것은 x에 의해서만 영향을 받는다고 가정하기는 힘들겠죠. 그래서 x 위에 다른 어떤 노이즈가 이 y에 영향을 줄 수 있죠. 수많은 것들이 있을 수가 있어요. 간단히 얘기하면 이 x에 의해서 y가 100% 설명되지는 않아요. 그게 리니어이든 난리니어이든. 그러니까 이렇게 x에 의해서 설명되지 않는 부분을 다 통칭해서 입실론 i라는 이 오차항에다가 다 집어넣었다고 가정하는 모형식이죠. 그래서 통계학에서는 항상 이 에러항이 존재를 하는 겁니다. 그리고 이 오차항에 대해서 통계학에서는 가정을 합니다. 가정. 어썸션이 있는데 그 가정사항이 있어요. 그래서 그 가정사항이 보통 오차항은 확률 변수라고 가정을 해요. 일단은 확률 변수로 가정하고 그리고 그것이 서로 독립이어야 되고요. 그러니까 오차항이 데이터가 100개 있으면 입실론 1, 입실론 2 해서 입실론 100 이렇게 100개가 있는 거예요. 근데 이게 서로 독립이라는 얘기는 서로 영향 주지 말아야 된다는 뜻이에요. 그리고 정규분포 평균이 제로 분산이 시그마 스퀘인 정규분포를 따른다. 이렇게 가정을 하고 시작을 합니다. 이미 이러한 가정은 현실적으로는 이러한 가정이 깨지기 마련이에요. 깨지기 마련이에요. 그렇다면 왜 이러한 가정을 하게 되느냐? 이러한 가정을 하지 않으면 수리적으로 이 문제를 풀 수가 없어요. 현실적인 모형을 만들 수는 없거든요. 아직까지는 불가능합니다. 그래서 기본적인 어떤 가정을 하고 그것에 적합되는 어떤 함수 관계를 수식을 풀죠. 근데 현실 세계에서는 그런 가정들이 적절하지 않고 일부 또는 완전히 그 가정상이 깨지는 경우가 많거든요. 깨지는 경우가. 그러면 우리는 이걸 어떻게 할 거냐? 이런 모형식을 설정하고 이것을 적합한 다음에 현실 세계에서는 이러한 가정사항들이 완벽하지 않거나 일부 깨지거나 완전히 다 깨지는 경우가 존재를 하니까 해석을 할 때 요걸 감안해서 상충해서 해석해야 돼요. 상충. 그러니까 트레이드 오프 해야 돼요. 오프. 트레이드 오프 시켜서 상충시켜 해석해야 돼. 해석. 이게 중요합니다. 그러니까 이 단순 회귀 모형뿐만 아니라 수많은 통계적인 모델 자체가 가정사항을 다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 가정사항을 잘 이해해야 하는 것이 중요해요. 그리고 이 가정사항이 현실 세계에서는 어떻게 작동되고 어떻게 이게 깨지고 어떻게 부족한지 그것을 이해하지 못한다면 상충시켜 해석하는 것은 가능하지 않습니다. 가능하지 않아요. 네. 자, 그거는 이제 실제 데이터를 다루면서 그러한 현상들이 조금씩 나타나기 시작할 겁니다. 그래서 그러한 현상들을 그때 이제 이해해 보기로 하고요. 자, 입실론 i라는 것을 통계학에서는 확률 변수로 가정을 합니다. 그리고 이 x는 수학적 변수예요. 수학적 변수인데 이 y도 역시 관측해서 계산은 변수이긴 하지만 이쪽에 수학적인 어떤 상수항 플러스 수학적 변수 플러스 확률 변수를 더하면 그 결과 이 전체는 확률 변수예요. 확률 변수가 돼요. 그래서 이 y도 확률 변수가 되는 거예요. 그리고 노말을 따르고 평균은 요것에 알파 플러스 베타 xi 요것에 헷 한 것이 이제 평균이 되는 거죠. 평균이 되고 역시 시그마 스퀘어가 되는 그러한 노말을 따르게 되는 겁니다. 자, 다음. 자, 그래서 입실론 i에 대한 오창에 대한
기본적으로 가정을 하게 되는데 그 가정사항에 대해서 살펴보겠습니다. 자, 이거는 단순회귀, 다중회귀 전부 다 공통적으로 다 적용되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오차항 입실론 i에 대해서 가정사항을 하게 되는데 오차항은 확률 변수다. 예. 그 다음에 오차항의 평균값, 즉 expectation, 기대치는 0이다. 0이다. 기대치가 0이라고 가정을 한 거예요. 오차항은 모든 독립변수 값에 대해 분산이 동일하다, 등분산이다 라는 걸 가정하는 겁니다. 오차항은 정규분포를 따른다. 등분산이니까 여기 이제 오차항에 i가 없어요. 아니 시그마 스퀘어에 i가 없습니다. 오차항은 서로 독립이다. 독립이니까 오차와 오차끼리의 코베리언스는 제로가 됩니다. 제로가. 그리고 오차항이 선형성을 만족해야지 회귀 분석을 할 수 있어요. 선형 회귀를 할 수 있어요. 그 다음에 독립변수는 고정된 값으로 확률 변수가 아니다. 이 x 얘기하는 거죠. x는 확률 변수가 아닌 거죠. 예, 이건 수학적 변수고, 그 다음 y는 확률 변수가 되죠. 왜냐하면 입실론 i가 확률 변수니까 그것의 합의꼴로 yi를 표현을 했기 때문에 그렇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서 요약하면 오차항에 대해서 가정사항이 지금 뭐 7개가 있느냐, 그렇지 않습니다. 이걸 좀 간단히 정리해 보죠. 이거는 이제 통계학 교과서에서 나온 그런 이야기인데, 오차항은 확률 변수다, 기대값이 0이다, 뭐 독립 변수 분산이 동일하다, 그거 그 다음에 정규 분포다. 그런데 이렇게 되어 있는 이 정규 분포에 이게 제로 시그마 스퀘어라는 게 다 들어가 있죠. 그래서 입실론 i는 IID, Identically Independent Distribution, IID 정규 분포 평균이 제로, 분산이 시그마 스퀘어를 따른다, 이렇게 노테이션을 표현합니다. 통계학에서는. 그러니까 IID의 여기 identically는 동일하다 이 뜻이에요. 동일하게 independent, 독립적인 분포를 따른다. 어떤 분포냐? 노멀 분포다. 그리고 여기 I 첨자가 없기 때문에 분산이 동일하다. 그 다음에 에라의 평균은 제로다. 그래서 여기에서 이와 같이 표현하게 되면 입실론이 독립이다라는 게 있잖아요. 독립이야, 독립. 물론 여기서 이제 정규성, 정규분포 따라야 되고, 독립이어야 되고, 그 다음에 분산이 동일해야 돼, 등분산이어야 돼. 그래서 이 세 가지 가정이 여기에 포함되어 있고, 그 다음에 에라가 선형성을 만족해야 돼. 선형성을 만족할 때만이 선형 회귀 분석을 할 수 있는 거예요. 에라가 선형이 아니면 선형 회귀 모형이라는 것에 적합할 수가 없겠죠. 그래서 정규분포, 정규성이 있고, 독립성을 만족해야 되고, 등분산성 만족해야 되고, 선형성을 만족해야 된다. 이 네 가지가 바로 회귀 모형의 에라항에 대한 가정 사항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추후에 이 모형을 적합할 때 반드시 이 오차항에 대한 이 네 가지 가정 사항을 검토를 해야만이 모형을 적합시킬 수가 있는 겁니다. 그게 바로 이제 모형 진단에 해당된 거예요. 자, 그렇다면 오차항은 도대체 어떤 것을 의미하느냐를 기하적으로 지금 보겠습니다. 자, 기하적으로 볼 텐데요. 오차항은 이게 이제 모집단의 데이터라고 생각하세요. 모집단의 데이터를 x가 하나밖에 없으니까 x, y로 해서 산점도를 작성한 거예요. 그리고 트렌드가 이렇게 돼 있으니까 이건 양의 상관계수를 가지겠죠. 그러니까 기울기는 당연히 양이 될 겁니다. 이렇게 되면 양의 상관을 가지면 기울기는 양이 돼요. 양수가 되는 거예요. 자, 그랬을 때 어떤 모집단의 관측점이 여기에 찍혀 있어요. 여기에 찍혀 있고, 그 모회귀 직선이라는 것을 여기다 적합을 한 거예요. 결국 이 산점의 정확하게 가운데를, 장축 방향으로 가운데를 지나가는 바로 직선이 회귀선이 되는 겁니다. 자, 이걸 이제 비유를 하면 이렇게도 비유할 수가 있어요. 연속형 변수가 하나만 있으면 축은 하나 그리겠죠. 연속형 변수가 하나 있어요. x가 하나 있단 말이에요. 그러면 이 x의 중심 경향 측도가 우리는 x바를 많이 쓰죠. x바를. 그래서 중심 경향 측도가 여기 있다. 그래서 점으로 표시되겠죠. 그런데 변수가 하나 더 있어요. 그래서 y라는 변수가 있어요. 연속형이. 그렇게 되면 x가 하나만 있을 때는 여기다 점을 막 이렇게 찍겠죠. 100개의 점을 다 찍을 거예요. 100개 데이터가 있다면.
100개 데이터가 있으면 변수가 하나 더 있으면 이와 같이 산점도를 작성할 거 아니야. 산점도로. 그랬을 때 이것의 센터는 뭐냐? 변수가 하나 있을 때 센터는 점이지만 변수가 두 개 있을 때의 센터, 중심 정형은 점이 아니고 선이 되는 거예요. 선. 그래서 이게 바로 중심 경향의 개념하고 동일한 거죠. 정 가운데를 이 산점이 이렇게 퍼져 있는 이거를 이제 두 연속형 변수가 이루는 분포거든요. 분포는 데이터의 모양이잖아요. 데이터의 모양인데 그 분포의 정 중심 경향을 스치고 지나가는 것은 직선이 되는 거죠. 점이 아니고. 자, 차원을 하나 더 들여서 g라는 세 번째 변수가 있어서 3차원이 되면 중심 경향은 뭐가 됩니까? 면이 됩니다. 면. 하나일 때는 중심 경향이 점이 되지. 두 개 연속형 변수가 두 개일 때는 이와 같이 직선이 되죠. 스트레이트 라인이 된다고. 연속형 변수가 하나 더 늘어나면 면이 됩니다. 면. 이걸 뭐라고 부르냐면 회기면이라고 불러요. 회기면. 예. 레스판스 서페이스라고도 부르게 해요. 예. 반응 표면이라고 부르기도 합니다. 예. 자, 다시 일로 돌아와서 실제 관측점이 여기 있어요. 이게 이제 회기 직선이에요. 회기 직선. 예. 2차원이니까 역시 선으로 나타나겠죠. 선으로 나타나는데 이 적합된 회기 직선하고 이 데이터점하고의 이 거리 단 X축을 직교해서 내려갔을 때 요 거리가 요 부분이 바로 오차예요. 오차. 자, 오차인데 우리는 이게 이제 모집단의 데이터거든요. 우리는 전수조사 하지 않잖아요. 전수조사를 하지 않기 때문에 이 오차를 측정할 수가 없어요. 에러를 모르죠. 에러를 몰라. 에러를 모르니까 이것을 샘플링한 샘플 데이터를 가지고 동일하게 이렇게 산점도를 그린 다음에 이렇게 적합을 했을 때 요 길이, 요거는 이제 표본에서의 길이죠. 표본 회기 직선하고의 이 X축을 직교하도록 내려 그어서 요 길이를 계산하면 요거는 오차지만 요거는 오차는 아니죠. 이건 표본에서 한 거니까 이걸 뭐라고 부르냐면 잔차라고 합니다. 잔차. 레지듀얼 잔차. 이걸 R이라고 해요. 그러니까 잔차는 오차를 추정한 추정량인 거예요. 추정치죠. 추정치. 그러니까 오차를 추정한 값을 잔차라고 한다. 그리고 표본 데이터에서는 잔차밖에 없죠. 오차는 모르니까. 그래서 오차를 추정한 이 잔차를 가지고 오차항이 네 가지 가정사항 뭐죠? 정규성, 독립성, 등분산성, 선형성 이 네 가지 가정사항을 잔차가 만족하는지를 검토를 하는 겁니다. 검토를 해서 이 잔차가 이 네 가지 가정사항을 다 만족한다면 아마도 오차항도 만족할 가능성이 크다라고 판단하는 거예요. 이게 바로 우리가 이 표본을 통해서 모집단을 추정하거나 판단하는 그러한 의사결정 과정인 거죠. 이해됐죠? 자, 오차라는 것은 모수예요, 모수. 측정되지 않았죠. 몰라. 그러니까 우리는 데이터라는 게 표본 데이터밖에 없으니까 이 표본 데이터에서 표본 회기 직선을 적합한 다음에 여기에서 오차와 개념과 똑같은 것을 표본에서 계산하죠. 그것은 이제 어떻게 계산하든가 그건 통계량이잖아요. 통계량. 표본의 특성을 나타내는 것. 통계량인데 이것을 우리는 잔차라고 한다. 뭐라고요? 잔차. 레지듀얼이에요. 레지듀얼스 잔차라고 한다. 그래서 이 잔차는 오차의 추정치이므로 이 잔차가 네 가지 가정사항을 만족하게 된다면 이 오차항도 그 가정사항을 만족할 것이다 라고 판단하는 겁니다. 제가 어떤 경영학과 교수 책을 봤는데 이렇게 적혀져 있더라고요. 오차는 다른 말로 잔차라고도 한다. 자, 이 오차는 다른 말로 잔차래요. 잔차라고도 한대요. 무슨 뭐 사람들이 어떻게 해요? 아, 오차라는 것을 잔차라고도 하는구나. 이건 똑같은 말이구나. 그거는 기본적으로 통계적인 기본 마인드조차 없는 사람이라고 가정할 수밖에 없어요. 왜?
오차하고 잔차는 같은 게 아니에요. 수학에서 이퀄이 아니라고. 오차를 추정한 것을 잔차라고 한다. 이렇게 해야지. 모집단과 표본의 개념조차도 없는, 물론 이 사람 모집단과 표본이 뭐냐고 물으면 대답할 거예요. 예. 잘 알고 있다고 얘기 대답할 거예요. 근데 여기 와서 망각을 한 거죠. 자, 오해하시면 안 돼요. 착각해서도 안 됩니다. 오차하고 에러항하고 레지듀얼은 같은 게 아닙니다. 오차는 모집단 용어예요. 모수고 모수고. 그죠? 잔차는 통계량이에요. 통계량. 이건 표본의 용어예요. 표본의. 그러니까 표본의 통계량은 전부 모집단 모수를 추정량으로서 우리가 사용하는 거잖아요. 이게 이렇게 계산 안 할 수도 있는 거죠. 추정량이 어떻게 같은 겁니까? 추정량과 모수를 같은 거라고 수학에서 이퀄로 생각하면 안 된다는 겁니다. 그건 절대적으로 잘못됐어요. 기본 개념부터 지금 흔들리고 있다는 뜻이거든요. 자, 앞에 기본을 배울 때 모집단과 표본의 관계에 대해서 물어보면 사람들은 다 알아요.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그걸 뒤에까지 계속 연장선상에서 적용시키지 못하고 있다는 게 문제가 되는 거예요. 그것은 베이직의 부재입니다. 기본조차 안 돼 있다라고 봐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물어보면 알아요. 그런데 여기에 오차와 잔차가 그런 관계라는 것을 차마 생각하지 못하는 거예요. 이게 분명히 뭔가 잘못됐죠. 가르치기를 잘못 가르쳐서 그런 현상이 벌어질 수도 있어요. 그런 사람이 다시 또 학생들을 가르친다면 역시 베이직의 부재가 될 거예요. 뭐 이거 계속 이렇게 비판했다가 욕 나오게 생겼네요. 예, 여기서 이제 마치기로 하고, 자, 이 오차에 대한 것을 시각적으로 이해하시길 바랍니다. 자, 역시 오차항이 확률 변수니까 y라는 종속 변수도 확률 변수가 된다고 그랬잖아요. 사실은 이게 이제 수학적 변수이긴 하더라도 결국은 이게 숫자니까 여기는 이제 상수가 돼버리는 거예요. 상수. 그래서 yi는 이와 같은 분포를 따른다 이렇게 표현을 할 수가 있어요. 자, 이런 수식은 암기하지 마십시오. 자, 이게 뭐냐면 우리가 실제 yi에 대해서 회귀 분석을 하면 이 yi가 도대체 어떤 의미냐, 그거를 이제 우리가 살펴야 되는데, 회귀 분석을 하고 나서 적합전 회귀 모형에 우리는 x를 대입해서 y hat이라는 것을 구해요. y hat. 근데 그것을 우리는 예측값이라고 부릅니다. 포캐스팅 할 때 쓰는 값인데 그 예측값이 도대체 뭘 의미하느냐, 그 예측값은요, 예를 들어 x1에서의 예측값을 계산을 했어요. x1에서. 자, 펜을 쓰겠습니다. 자, 이게 이제 예측값이 되는 거예요. y의 hat이 되는 거예요. 예측값을 계산을 하게 되면 이 예측값은 이 x1이라는 관측 변수의 값에서 y가 이것만 나타나는 게 아니라 요 값, 요 값, 요 값, 이렇게 어떤 분포 내에서 이렇게 나타날 수가 있어요. 어떤 값이 될지는 뭐 모르겠죠. 물론 실전에서는 하나의 값으로 계산되지만, 그랬을 때 예측값이라는 y hat을 계산하면 그 y hat이라는 값은 이 x1에서 이 x1이라는 수준, 요 값 내에서의 정규분포에서의 바로 기대값을 의미하는 겁니다. 나중에 예측값이라는 걸 우리가 계산할 거예요. 그러면 예측값이 예를 들어서 뭐 20 나왔다. 그러면 20이라는 것은 기대치란 얘기예요. 그 기대치 뭐에? x1 수준에서의 y의 기대치란 말이에요. 평균값이 더 간단히 얘기하면. 그러면 이 예측값이 정확히 맞을 확률보다 안 맞을 확률들도 있잖아요. 대신에 이제 이게 노멀 분포를 정확히 따른다면 이 20 주변의 값들이 많잖아요. 그러니까 실제 실현된 값이 이 20 주변에 나타날 가능성이 있는 거죠. 20이 정확히 아니래도. 왜냐하면 20이라는 값은 기대치인 평균값일 뿐이니까 그 주변에 나타날 거다. 그래서 이 값을 중심으로 95% 컨피던스 밴드를 그리기도 해요. 그러면 약 여기가 98%의 확률을 가지고 이 안에 실제 실현된 값은 이 안에 놓일 가능성이 있다, 이렇게 해석하는 거잖아요. 그렇게 이해하는 거잖아요. 예.
그래서 예측값에 대한 설명을 하기 위해서 제가 요거를 언급한 겁니다. 그래서 요 그림이 바로 그러한 현상을 이렇게 표시를 하는 겁니다. 여기 센터죠. 전부 다 이 적합된 회귀직선 위에 있는 것은 정속 변수 y의 확률론적 기대치에 불과한 그러한 값입니다. 자, 여기에 보면 표본 회귀 모형, 이게 이제 모집단의 회귀 모형식은 이렇게 되고, 이 알파를 추정하는 것이 이제 상수항 a이고 스몰 a고 스몰 b는 베타를 추정한 값을 이렇게 표시한 겁니다. 그리고 입실론 i는 모수인데 이것을 추정한 값을 우린 잔차라고 하고, 그 잔차를 ri라고 지금 표현을 했어요. 레지듀얼의 이제 앞자를 따서. 그래서 이 입실론 i의 추정치, 햇은 추정치를 의미합니다. 그 추정한 값이 ri다 이렇게 표시를 해 놓은 겁니다. 그래서 이걸 다 더한 것을 우리는 표본 회귀 모형에서의 yi입니다. 여기에 이제 yi나 xi는 이거하고 사실은 동일하지는 않아요. 이건 모집단의 전체를 의미하는 거니까요. 예, 자, 그렇게 얘기하는 거고, 여기에서 요 부분, 바로 이제 요 부분이 뭐냐면 yi 햇입니다. 추정치인 거죠. 그래서 다시 여기 이제 잔차란 오차항을 추정한 값이다. 예, 그래서 이 말을 정확하게 마음에 새겨 놓으시기 바랍니다. 자, 여기 보면 여기 보세요. y의 햇이 요 파란 선이잖아요. 파란 선. 요 파란 선이고, 이건 a 플러스 b, 이게 추정치의 그거예요. 이게 y의 햇, 이게 표본에서 추정된 이제 표본 회귀 직선이죠. 여기 빨간 점선은 모집단의 회귀 모형이죠. 모집단의 회귀 모형인데, 물론 전수조사 하지 않으니까 데이터가 당연히 다르겠죠. 그 달라서 나타나는 그 갭이 이제 그만큼 모수하고 통계량하고 차이인 바이어스에 해당하는 거거든요. 바이어스에 해당하는 건데, 만약에 이게 여기에 x4의 시점으로 본다면 모수는 여 센터로부터 요만큼 떨어져 있어요. 요게 이제 입실론 4인데 이게 이제 오차죠. 근데 회귀 모형에서의 잔차라는 것은 알포죠. 알포. 요 길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이 표본 회귀선과 모회귀선에 이 앞에 있는 이 기울기가 서로 차이가 많이 나면 날수록 오차와 잔차의 실제 갭은 많이 벌어지죠. 그래서 이 갭이 일종의 추정치에서 바이어스에 해당하는 겁니다. 바이어스에. 그래서 이것을 줄이려면 일단 샘플 사이즈는 좀 많아져야 되겠죠. 많아져야 되고, 추정이 잘 되려면 여러 가지 회귀 개수 요 값을 추정하는데 악영향을 주는 요소를 제거를 해줘야 돼요. 분석하는 과정 중에. 그래서 이제 다중회계에 들어가면 다중 공선성 문제라든지 이런 것들이 다 이제 문제가 발생이 되면 회귀 개수에 영향을 주는 겁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을 이제 제거하려고 이제 노력하겠죠. 그래서 회귀 진단 적합에서 그러한 노력을 하게 되는 겁니다. 보다 더 모집단의 모회귀 개수에 보다 근접한 표본 회귀 개수를 추정하기 위한 노력들을 하게 된다는 겁니다. 자, 표본 회귀선을 결정하는 방법은 결국 알파와 베타를 추정해내는 방법인데요. 이거는 그러니까 분산을 계산하는 그 아이디어하고 정확하게 똑같습니다. 똑같아. 그래서 기본적으로 이제 잔차를 최소화하는 오차를 최소화하는 방법론을 사용하게 되는데요. 가장 먼저 하는 거는 적합된 회귀, 그러니까 예측값하고 실제 관측값하고 그것의 차이를 우리는 잔차라고 하는데, 그 잔차를 최소화시키는 회귀개수 알파와 베타를 찾자. 이게 이제 기본적인 아이디어입니다. 기본적인 아이디어인데, 이와 같이 계산을 하게 되면 단순히 이제 회귀선으로부터의 거리를 계산해서 합해버리면 이게 일종의 편차의 합하고 똑같아져요. 그래서 이게 합하면 여기가 제로가 돼. 제로가 되면 이게 미니멈을 계산하기, 항상 제로가 되니까 서로 상쇄돼서 미니멈 계산하기 힘들죠. 그래서 이 방법은 사용할 수가 없었어요. 그래서 두 번째 방법은 그럼 절대값을 취하자. 제로가 되지 않도록. 그래서 절대값을 취했는데 음수 양수가 상쇄되는 첫 번째 문제는 여기서 해결이 됐지만 이와 같이 계산을 하게 되면 회귀선이 굉장히 많아지는 상태가 돼요. 그러니까
최소화시키는 하나의 회기선을 찾을 수가 없었어요. 그래서 회기선이 너무 많아지는 문제가 생겨서 어떤 회기선을 선택해야 되느냐, 또 다른 어떤 기준이 마련이 돼야 되는데 그 기준을 마련할 수 없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절대값을 취해서 잔차를 최소화하는 그런 방법을 사용할 수가 없었던 겁니다. 그래서 이것도 폐기. 그래서 그 다음에 이제 잔차의 제곱합, 이거 결국 분산의 개념하고 똑같은 거거든요. 그래서 잔차의 자승합을 해서 그것을 최소화하는 회기직선을 찾자, 알파와 베타를 추정하자, 그렇게 접근을 했습니다. 접근을 해서 결국은 해결을 했죠. 그래서 불편성도 만족시켰고, 그래서 이론적으로 완벽했어요. 가정사 하에서. 그래서 이러한 방법을 최소 제곱법이라고 하는 거예요. 여기 자승합을 했기 때문에. 그러니까 자승합을 최소로 하는 방법론이다. 그래서 리스트 스퀘어 메서드에서, 그래서 최소 제곱법에 의해서 이제 좋은 추정치를 찾은 거죠. 바람직한 추정치를 찾았다고 여기 이렇게 표시를 해놨습니다. 한 번만 그냥 간단하게 읽어보십시오. 나중에. 자, 그런 최소 제곱법에 의해서 리스트 스퀘어 메서드에 의해서 이제 미분도 하고 뭐 그럽니다. 근데 뭐 어떤 짱구가 이 미분법을 가르치고 앉았더라고요. 여러분들은 지금 수학하고 있는 게 아니거든요. 이게 개발하려고 하는 게 아닙니다. 이걸 통해서 여러분들은 활용 응용하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뭐 중간에 뭐 정규 방정식 만들고 해서 이 절차 이대로 내려오는 거예요. 절대로 이거 외우라고 제가 해놓은 거 아닙니다. 예. 그래서 상수항은 뭐 이렇게 계산하면 되고, 그 다음에 기울기 b는 이와 같이 계산하면 된다. 이것이 결론이에요. 이게 불편 추정량이고 최소 분산을 가진다는 거예요. 통계적으로 시어리 입장에서 그런 겁니다. 자, 우리는 이런 걸 할 게 아니고, 우리가 이걸 살펴보는 거는 해석할 때 아주 적절히 해석하기 위해서 지금 살펴보는 겁니다. 자, 잔차의 성질이 있는데 간단하게 그냥 살펴봅시다. 크게 집중할 필요는 없는데 그냥 상식적으로 잔차의 합은 다 제로다. 네. 그 다음에 잔차 xi에 대한 가중합. 그러니까 앞에 뭐 어떤 거를 어떻게 곱하든지 뭐 그래도 x, 이제 설명변수 x를 곱한 건데 x를 곱해서 합해버리면, 그러니까 프로덕트 썸을 하게 되면 제로가 된다, 그런 얘기예요. 그 다음에 잔차들의, 그러니까 이 yi 햇은 이게 예측값인데 예측값에 대한 가중치의 합은 0이다. 이 예측값을 곱해서 잔차를 합해도 역시 제로가 된다, 이런 말이에요. 잔차의 합은 최소다. 잔차의 합은 어떤 다른 유사 잔차, 잔차 뭐라고 할까요? 복사품, 자가 잔차를 계산한 어떤 값보다도 이와 같이 계산된 잔차가 가장 최소가 되더라. 그리고 회기직선은 반드시 x의 평균과 y의 평균점, 이 좌표를 반드시 지난다. 반드시 지난다. 암기하지 마십시오. 그냥 그런 거, 잔차들을 되게 다 뭐하고 뭐 곱해서 썸하거나, 그냥 그것의 썸은 잔차는 0이 되는구나, 합을 하면. 그렇게 이해하시면 됩니다. 자, 이 변동 분해라는 것은 y, 이제 종속 변수 y에 대한 변동을 분해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그림상 이렇게 분해하는 거예요. x바로부터의 거리와 회기, 그러니까 y 햇이 되는 거죠. y 햇으로부터의 거리를, 전체 거리를 요 두 개의 거리로 이렇게 나눠 놓은 거예요. 그래서 이것을 합의 꼴로 표시한 거고, 저것이 곧 이제 sum of square의 개념으로 이렇게 바꾸거든요. 그래서 이거는 y의 총 변동이고 x바로부터의 변동이죠. 그 다음에 회기선에 의해서 설명되는 변동, SSR이라는 부분이고, 그 다음에 SSE, 회기선에 의해서 설명되지 않는 변동, 에라 부분의 변동입니다. 그 변동을 이렇게 나눠놨는데, SST, SSR, SSE. 그래서 이와 같이. 그 다음에 SST는 이런 개념이라는 거예요. 이 그림을 더 중요시 봐야 됩니다. SSR은 이 그림을 얘기하는 거고, SSE는 이 그림을 얘기하는 거예요. SSE는 결국 회기직선, 적합된 회기직선으로부터의 그 길이잖아요. 이게 잔차죠. 잔차 자승합인 거예요. 그러니까 SSE라는 녀석은. 자, 결국은 이제 저걸 가지고 잠시 스킵할 텐데, 저걸 가지고 뭐 하자는 거냐, 이와 같은 분산 분석표 만들겠다는 거예요. SSR, SSE, SST. 저게 필요한 거는 분산 분석표를 만들기 위해서 필요한 건데, 분산 분석표는 결국은 뭘 검증하는 거냐면 모든 회기계수가 동시에 이퀄이다. 물론 여기는 이제 단순이니까 회기계수가 하나밖에 없죠. 다중에 넘어가면 이제 변수수만큼 회기계수가 존재하겠죠. 모든 회기계수가 0이라는 건데, 그걸 받아들이게 되면 회기 모형이 타당하지 않다라는 규무가설을 받아들이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 분산 분석표에서 이 P값은 회기 모형식이 타당하냐,
내 데이터를 이 회귀 모형식에 적합을 해봤어요. 해봤는데 분산 분석표가 이렇게 만들어졌어요. P값하고 비교했을 때 0.05보다 P값이 작아. 그러면 연가설 기각이니까 회귀 모형이 타당하다 이렇게 되는 거고, 이게 0.05보다 커요. 그러면 연가설 채틱이니까 회귀 모형이 타당하지 않다. 그래서 이거는 모든 회귀계수가 0이냐 아니야. 그래서 하나의 회귀계수만 0이 아니래도 이것은 기각하게 되어 있습니다. 기각하게 되어 있어요. 다시 원위치로 가서 두 가지만 더 살펴볼 건데요. 여기 보면 잔차의 자승합을 이와 같이 n-2로 나눠버렸어요. 이게 결국은 민스퀘어 에라라는 거예요. 잔차의 자승합이라고. 이게 민스퀘어 에라의 루트를 취한 겁니다. 그것을 바로 y의 추정 오차라고 하는 거예요. 추정 오차. 추정 오차니까 이게 뭐 작으면 작을수록 좋은 거죠. 그런 거고, 그 다음에 중요한 결정계수라는 게 있는데 이건 R스퀘어라고 부르는 겁니다. R스퀘어는 총 변동분의 회귀에 의해서 설명되는 변동이에요. 이거는 총 변동분의 에라 그것을 1에서 뺀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0부터 1 사이의 값을 갖는데, 이 결정계수가 1에 접근한다는 얘기는 총 변동에서 차지하는 에라의 변동, 오차의 변동이 0에 접근하면 할수록, 그죠? 요 부분이 작아지죠. 요 부분이. 그래서 1에 접근하게 되는 거예요. 간단히 요약해서 말하면 잔차가 작으면 작을수록 R스퀘어는 1에 접근하게 되는 겁니다. 1에 접근하게 돼요. 그래서 잔차가 다 제로가 됐다는 얘기는 산점이 회귀 모형식 위에 다 얹혀져 있는 상태. 잔차가 다 제로 됐으니까 그때는 정확하게 1이 돼버리죠. 그래서 결정계수는 얼마나 모형이 선형으로 설명을 잘 하고 있느냐, 그것에 대한 축도로서 사용을 하게 되는 겁니다. 결정계수 R을. 그래서 R은 보통 100을 곱해서, 그래서 뭐 몇 %의 설명력을 가진다 뭐 이런 식으로 표현을 하는 거죠. 그게 바로 SST, SSR. 그래서 여기서도 R스퀘어를 계산할 수 있어요. SST분의 SSR 1-SST분의 SSE 이와 같이 계산을 하는 겁니다. MSE에다가 루트를 취해주면 바로 S가 되는데, 그게 바로 표준오차죠. 추정의 표준오차. 자, 그래서 이러한 것들은 회귀 모형식이 얼마나 적합이 잘 됐느냐, 그것을 간접적으로 확인할 수 있는 그러한 계수값들이라고 이해하시면 되는 겁니다. 실제 분석할 때 다시 언급을 할 겁니다. 그 다음에 결정계수 R스퀘어라는 녀석은 설명변수가, y를 설명하는 설명변수가 일단 추가되면 무조건 증가하는 경향이 있어요. 그래서 그 증가폭을 좀 감소시키기 위해서 이 R스퀘어를 Adjusted R스퀘어, 그래서 수정 결정계수라고 하는 것을 개발이 됐습니다. 하지만 결정적으로 이거는 해결을 한 건 아니에요. 참조 정도는 해야 되겠죠. 역시 데이터 분석할 때 이것도 같이 이제 해석을 해보겠습니다. 이론적인 배경에 대한 설명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아마 이렇게 됐을 거예요. 이렇게. 예? 왜냐하면 이론적인 거는 스스로 체화된 내용이 아니기 때문에 당연히 뭔 말인지 모르고, 특히 초보자는 뭐 평균 제곱이다, SS다, 뭐 회귀다, 잔차다, 에라항이다 이렇게 되겠죠. 이렇게. 근데 실제 데이터에서 연습을 해야 됩니다. 지금까지는 일단 용어 설명에 집중을 한 거고요. 그래서 이건 앞에서 이제 설명을 대충 했는데, 이제 데이터를 가지고 설명을 이제 하겠습니다.